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모닝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떨어졌는데 특히 나스닥 하락폭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12%나 떨어졌고 엔비디아도 2%대, 마이크론, 퀄컴, 인텔 등 주요 기술주들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특히 힌덴버그의 또 공매도 리포트 공격을 받고 있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주 폭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도 6%대 하락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의 양대 지수가 깔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코스피 소폭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내림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수를 나타냈고요. 지금 움직임 자체는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나마 제약바이오주가 버팀목이 됐습니다. 간밤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죠. 그에 따른 전략까지 오늘 증시타임에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TMF 사태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 이용하기 불안해졌다라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현 상황은 어떤지, 또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콕콕 법률 상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시장은 경계감을 높이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대감과 우려감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요즘인데요. 드디어 실적 발표 마친 엔비디아. 과연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해집니다. 간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39%, S&P 500이 0.60%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넘게 하락하면서 3대 지수 중에서는 가장 하락폭이 컸습니다. 시총 상위주들도 흐름 보시면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하락이 진행됐다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애플은 0.68% 하락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정규장에서도 2%대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0.78% 떨어졌고요.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 1%대, 아마존도 1.34%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시면 메타도 0.45% 떨어졌고요. 헬스케어 중에서는 일라이릴리도 0.5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까지도 1.65% 하락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모든 종목 일제히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잠시 최근 시장 시계를 돌려서 짚어보면 S&P 500 동일 가중지수가 8월 초 조정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처럼 전고점 넘어선 반면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는 지난 7월 고점보다 낮은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 전망의 변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 상승, 또 밸류에이션 부담의 조합이 이처럼 순환 매장세로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작년 2023년 이후 1년 반 동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줬던 모습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 반면 사상 최고 수준까지 상승 중인 곳도 있는데요. 바로 금융업종입니다. 3개월 고점을 돌파한 기업들의 비중이 31%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워런 버핏이 이끄는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이 장중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미국 회사가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한 것은 버크셔가 처음인데요. 버크셔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8% 넘게 올랐는데 시장 상승률 18%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버크셔는 보험업을 중심으로 에너지나 철도, 제조업, 금융업, 소비재 브랜드 등을 자회사로 거느린 복합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면 대표적인 AI 수혜주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전날 힌덴버그 리서치가 저격 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이어서 연차 보고서 제출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에 한때 3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큰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나 대형 기술주들의 하락이 진행됐습니다. 불안감을 안고 드디어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 보시는 것처럼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제가 마진율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75% 기록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도 예상 상회했습니다. 이어서 향후 3분기 예상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여기에 500억 달러 추가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단순히 숫자만 보면 역시 엔비디아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부분 바로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 관련 소식이었는데요. 블랙웰 칩 생산이 4분기에 시작 예정인데 생산을 계산하기 위해 몇 가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분기 블랙웰 GPU 출하로 수십억 달러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한껏 높아진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당장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입니다. 그 여파로 시간을 거래해서 초반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약 6.7%로 11개 섹터 중 소비재, 에너지, 유틸리티 등 5개 섹터보다도 큽니다. 엔비디아를 추격하는 ETF도 적지 않죠. 이처럼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실적을 어떻게 시장이 앞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단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변동성에 대비한 전략 필요한 시기인 만큼 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비록 장중이긴 했지만 빅테크를 제외한 미국 회사 중에선 처음인데요. 버크셔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8% 넘게 올라 시장 대표 지수인 S&P 500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버핏의 포트폴리오 정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은행주로 꼽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또 팔아치웠는데 약 2,470만 주 9억 8천만 달러치를 추가로 매각했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지분 정리에 나선 이후 현재까지 54억 달러, 우리 돈 7조 원어치를 팔았는데요. 버크셔는 7개 분기 연속 주식 순매도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금 보유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69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인데 버핏이 들고 있는 초단기 국채가 미 연준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각에선 미리 침체에 대비하고 나선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애플이 디지털 서비스 그룹 부분에서 약 100명을 감원했습니다. 핵심 부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평가가 나오는데요. 해당 부서는 최근 몇 년간 애플의 성장 동력 역할을 도맡아 왔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의 22% 이상을 차지할 만큼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면서 아이폰을 비롯한 기기 부문 성적이 주춤할 때도 그 공백을 메꿔주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빅테크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애플카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올해 들어 벌써 4차례 인력을 감축했는데요. 블룸버그는 애플과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인공지능 붐이 사그라들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전기차 공룡 비아디가 전기차 캐즘 수요 둔화 흐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은 25% 넘게 늘어 우리 돈 33조 원을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순이익 역시 30% 넘게 늘어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배터리를 비롯해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수직 통합 전략 덕분에 대대적인 할인에도 마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해외 수출도 큰 폭으로 늘었는데 올해 첫 7개월 동안 전체 판매량의 11.9%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캐나다까지 관세 폭탄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유럽과 멕시코 등 현지 생산 거점을 빠르게 늘리면서 대비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또 다른 대표 전기차 업체죠. 샤오펑은 2천만 원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3보다 1,400만 원가량 저렴한데도 ADAS, 운전자 지원 시스템까지 갖춘 실속형 모델을 선보이면서 시장 확장에 여념없습니다. 민간인들의 사상 첫 우주 유영을 위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오늘 임무를 위한 우주 캡슐 드래곤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기상 악화 예보로 이뤄졌는데요. 앞서 27일로 잡았던 발사 일정을 헬륨 누출 문제로 하루 미뤘었는데 이번엔 날씨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비록 발사는 연기됐지만 스페이스X를 활용한 머스크의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보잉으로부터 나사의 비행사 귀한 임무를 빼앗아 오기도 했고요. 또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통해 무료 응급전화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미 앞서 버라이즌 등 경쟁 통신사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미 당국의 스마트폰에서 직접 위성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이렉트 투 셀 서비스 승인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무료 위성 응급 통화 서비스 계획까지 공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최근 우리 시장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중한 때 주가가 100만 원을 넘으면서 3년 만에 황제주로 복귀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증권가도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주의 추가 상승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금리 인하는 확실시되며 금리 인하에 따른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 반전 역시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성과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상승 시 신약 개발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들을 향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대봉 LS와 TDS팜이 모두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유한양행이 20.44%, HK 이노엔과 대웅제약이 8% 내외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총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전동화와 함께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했던 투자액보다 10% 넘게 늘어난 금액인데요.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전기차 차종을 기존 목표치인 17종에서 21종으로 늘리는 등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량을 전체의 약 36%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를 대폭 확대해 2028년까지 지난해 글로벌 판매 계획 대비 40% 증가한 133만 대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특히 제네시스에는 전기차 전용 모델을 제외하고 전 차종의 하이브리드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울러 9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EREV 역시 2026년 말 양산해 2027년부터 판매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현대차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현대차가 4.65%, 기아가 2.75% 올랐고요. 한우시스템이 1.22%, 현대모비스가 0.9%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677조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3년 연속 긴축재정 편성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긴축재정 속에서도 저출산 대응 관련 예산은 늘렸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저출산 예산을 일가정 양립, 또 주거, 아이돌봄 등 세 분야로 한정했을 때 내년도 예산안은 19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조 원 늘었습니다. 또 이는 올해 예산 증가분 2조 4천억 원보다 많은 규모고요. 구체적으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저출산 대응주거 지원책으로 비아파트 전세 물량 3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들 들썩였는데 꿈비가 13.34%, 아가방 컴퍼니가 8.51% 뛰었고요. 또 깨끗한 나라가 6.02%, 제로투세븐이 5.2%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와 제너럴 모터스가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확정했습니다. 삼성 SDI가 미국에서 완성차 업체와 합작 공장을 짓는 것은 스텔란티스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양사는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4조 6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 SDI와 GM 합작법인에서는 NCA 기반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할 것이고요. 합작법인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향후 출시된 GM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캐즘의 다른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대미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 SDI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인데요. 회사는 이번 본계약 체결은 양사의 전기차 시장 성장성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인데 이 같은 소식에 일부 2차전지 종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필에너지가 15.46%, 솔브레일이 1.72% 올랐고요. 이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1.49%, 삼성 SDI가 0.44%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우리 시장은 지지부진했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됐지만 여전히 2,700을 넘진 못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오늘 새벽 발표됐죠. 시장은 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며 한쪽에서는 경제 심리가 여전했고 또 한쪽에서는 미리 베팅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정말 확률 반반의 홀짝 게임에 돌입한 건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세우기 전에 어제장부터 복귀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코스피 0.02% 강보합으로 2689.83포인트, 코스닥은 0.32% 하락하면서 762.50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 장중 내내 밀리다가 장 막판 30분 정도 찔끔 상승부를 켰는데요.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와 경계감이 상존하다 보니 지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마감 상황입니다. 외국인 어제까지도 우리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현물은 3,396억 원 순매도했는데 다만 오후에 선물 시장에서 고강도의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반도체 업종 비중 확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기관이 2,509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도 56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습니다. 833억 원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161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 투자자 역시도 628억 원 매수 포지션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입니다. 반도체와 완성차 대표주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6거래일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가 0.79% 올라 76,400원, SK하이닉스 2.46% 반등해서 179,300원이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외국인들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좋게 흘러갈 경우에 최근 크게 비워놓은 반도체 투톱에서 생길 수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경계하면서 비중 확대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만 오늘 엔비디아 주가 따라서 크게 빠질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반도체 투톱과 함께 완성차 대표주들도 양호한 흐름이 연출됐습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미래사업 계획이 발표된 영향이었는데요. 현대차가 4.65% 강세였고 기아도 2.75%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2%대 추가 조정을 받았고 또 이번 주 약세장에서도 강했던 금융주 2~3%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일부 헬스케어 종목이 좋았지만 2차 전지주는 여전히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하루 전 코스닥 시총 1위가 에코프로비엠에서 알테오젠으로 변경됐죠. 알테오젠 어제도 1.27% 추가 상승했는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3% 내외 더 떨어지면서 시가총액 격차도 더 벌어지게 됐습니다. 시총 4위 HLB는 0.24% 소폭 올랐고요. 또 시총 10위권 내 유일한 반도체 소부장 업종인 리노공업이 4% 넘는 상승세에 시현했습니다. 반면 엔캠이 4% 가까이,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2.3%, 클래시스가 5.23% 하락했습니다. 환율은 올랐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기준으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8원 올라서 1,33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1,340원 선 근접하게 올랐었는데요. 다만 일부 되돌림이 나오다가 외환시장 마감 시간까지 변동성을 보이더니 역외 환율은 1,334원 선까지 내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경계와 월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 약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오늘 시장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워낙 많이 빠진 터라 우리 시장 반도체와 AI 관련주들 흔들릴 가능성이 큰데요. 매는 맞대 부담스러운 AI 반도체 말고 다른 호재가 있는 업종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죠. 어제 현대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나온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매년 순이익의 35% 이상을 배당과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133만 대를 판매하겠다면서 제네시스 전 차종에도 하이브리드 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여기에 더해서 올해부터 약 10년 동안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도 내다봤습니다. 대신증권은 자동차 업종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며 현대차와 더불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사를 통해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을 추천했습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는 40만 원 선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또 전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품주의 비중을 늘릴 것을 추천했는데요. 현대오토에버와 만도, SL, 현대위아, S&T 모티브까지 부품주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도 체크하시죠. 오늘은 엔비디아 주가 하락에 시장이 큰 영향을 받을 텐데요. 다만 산업별 이벤트에 따라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수 있으니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카카오에 기반한 클레이튼과 네이버 관계사인 구라인에 기반한 핀시아가 통합된 메인넷인 카이아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인적 분할로 거래가 정지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전기차 화재 방지와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두 테마 모두 이번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현대차가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한 분야들입니다. 전기차 화재 방지주에서는 한빛소프트와 민테크, 나노팀이, 자율주행주 중에서는 슈어소프트테크와 SOS랩, 라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이 올랐는데요. 오늘장까지 이런 흐름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어제 투자자들이 돌리던 홀짝 게임 실패인 걸까요? 엔비디아 쇼크로 지수가 출렁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현대차 관련주들이 오늘장까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개장 분위기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 그리고 SBS 비즈앱에서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크정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전에 뭐 주가들 매그니피센트 7 주가들은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실적보다도 실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쇼크네요. 네. 실적은 뭐 좋았다고도 할 수 있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시장이 특히 증시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특별한 분 모셨죠? 네, 오늘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이 코너에서도 다 뵙게 되네요. 오랜만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엔비디아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뭐 주식 관련 경제 관련 채널에서 다투어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주시고 갈까요? 이게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지 않아가지고 네. 사실상 시간의 거래가 거의 무제한이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가 거의 장 마감 후에 사실은 대부분 더 우리들의 주목을 끌게 네, 되는 그렇죠. 일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뭐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오늘 주제가 네, 엔비디아이기도 그렇습니다. 하니까 예. 엔비디아가 어제 사실은 장 마감으로 하면 한 2.7 예, 이 정도 2% 남짓. 정도 네, 하라고 네. 마무리했는데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시간의 거래로 7.5% 하라 벌써 7% 넘었습니까? 급락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116달러도 지금 위험합니다. 116달러도 무너져서 115달러까지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게 제가 바로 아침에 주차장 올 때만 해도 7.1%였는데
8층 올라오는 사이에 또 0.4% 제가 눈 떴을 때 봤던 것보다 낙폭이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커지네요. 모르겠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는데 그 뭐 실적은 좋지 않은데 시장의 반응이 쇼크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오문에 대해서 뭐 하여간 차근차근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네. 가만 뉴욕 증시 보니까 뭐 지금 엔비디아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스닥이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동안 시장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뉴욕 증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스닥도 그렇고 뭐 S&P도 그렇고 네. 전반적으로 올해 연초부터 기술주들 위주로 네. 미국의 증시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불과 한 2, 3개월 전에 S&P가 올해 6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그 우리가 폭락을 했지만은 근데 사실은 뭐 제가 사실은 SBS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네. 네. 지금의 기술주들의 주가 강세는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이례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에 이제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봤을 때 네. 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성장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PR의 네.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사실 마땅히 투자할 때가 있지도 않고 또 채권의 매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네. 올리고 그중에서도 고성장주에 대한 이제 자금의 흐름이 많이 밀려오다 보니까 예. 높은 PR을 용인받게 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뭐 9월부터 뭐 곧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겠다라는 건 거의 그 시그널은 확실히 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5.5%거든요. 네. 미국 금리 5.5%는 굉장히 높은 상단인 거죠. 그렇죠. 역대 히스토리컬리 보더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고 네. 그런데 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됐냐면 1월부터 고공행진을 했죠. 나스닥도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주가가 네. 굉장히 높이 지수가 올라갔던 건데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다. 사실은 이러한 고금리에서는 기술주보다는 전통주라든지 굴뚝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테크 기업들, IT주들은 약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상승이 있었다라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항상 뭐 전문가들 만나서 특히 이코노미스트들 만나면은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과연 그러면 9월부터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전통적인 우리가 프레임대로 설명을 해서 다시 한번 또 한 점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IT 기업들이. 네. 아니면 이제는 노멀이 바뀌었기 때문에 뉴 네. 노멀이기 때문에 아예 다르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쟁거리고 네. 아직까지 답이 나오지 않은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좋기도 했지만 그런 전반적인 마크로 상황을 보면은 거품일 수도 있더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IT 기술들이 굉장히 고공행진했던 것들 네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최근에 140달러를 찍고 장중 90달러까지 하락하는 와중에는 이제 그동안 너무 급격히 올랐다는 것에 대한 이제 뭐 조정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네. 사실상 좀 상시계를 뛰어넘게 너무 주가가 올랐던 측면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상화되는 과정도 일부는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상승이 계속될지에 대해서 우려가 항상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어제 실적 전에 사실은 많이 한동안 올랐어요. 네. 예. 130달러까지 예. 올랐거든요. 9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올랐으면 거의 30~40%가 올라가 30% 이상이 상승을 했던 거라 네.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여지는 거고 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그다음에 원래 대부분 주식이 그렇잖아요. 소문에 사고 그다음에 팩트에 팔아라. 네. 그거를 그냥 충실하게 따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폭도 큰 것이 아닐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거품이 거치는 과정이고 조금 더 이런 주가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품이란 말을 쓰기는 조금 조심스러운 예, 게 예. 실적이 어쨌든 뒷받침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품이라는 표현하고는 조금은 뉘앙스가 틀리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주가와 금리의 관계를 과거에 따졌을 금리. 때에 네. IT 기업들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금리가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네. 높아질 수 없는 게 사실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건 이제 자금의 흐름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행했다는 것들이 거품은 아니지만 뭔가 이례적으로 올랐던 측면이 있다. 고금리 상황에서 예. 약세여야 되는데 강세였던 측면이 있었다. 최근 예. 몇 달 동안. 예.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다시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박사님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2분기 실적 저렇게 그래픽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출이 전년 대비 122%나 늘었고 그렇죠. 시장 예상보다 늘었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또 이제 3분기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가이던스조차도 시장 예상보다도 높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이 자체는 숫자를 봐서는 거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나쁘지 그 않았거든요. PER 자체도
PER 자체도 뭐 S&P 500 평균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좀 높다고는 근데 합니다만 아무래도 사실은 시가총액 1위를 다투고 있는 예.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높은 건 높은 거는 2배 정도 사실이지만 높거든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엔비디아보다도 PER이 2배, 3배 되는 기업들 훨씬 많습니다. 거품을 따지려면 그쪽에서 따져야 될 것 특히 같은데요. 뭐 콘텐츠나 게임주 쪽으로 가면은 자릿수가 달라지거든요. 자릿수가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는지 여부는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실적 부분을 계속 조금 좀 짚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매출 280억 달러 정도였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보다 더 상회를 했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조금 높게 나왔는데 네. 저는 사실은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이 돼요. 이미 반영됐다. 1분기 때 엔비디아가 제시했던 2분기 가이던스는 당연히 달성할 거다. 네. 네. 달성했는데 뭐 $300 이상의 매출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3분기 가이던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근데 3분기 가이던스가 뭐 $325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는데 시장에서 제시하는 시장의 기대보다는 좀 높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3분기 가이던스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면은 네. 그러니까 뭐 우리들이 호황기 불황기를 떠나서 예. 이 연중에 항상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합니다. 예. 네네. 그래서 1분기, 2분기는 비수기이고 3분기, 4분기는 성수기인데 아,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에 3분기가 최성수기거든요. 음흠. 근데 지금 보면은 2분기에서 3분기 가이던스 발표 매출이 325억 달러면은 약 8.6% 정도의 매출이 증가한다고 본 거거든요. 2분기보다. 네. 아마 조금 이따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분기 이제 실적 발표 국내 기업들 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보시면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 2분기보다 8%가 아니라 수십 퍼센트 이상 매출 증가했을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나 그렇죠. 하이닉스는 한국의 다른 칩메이커들 마이크론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8%밖에 증가를 못한다는 얘기는 네. 사실상 하반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삼분기 그렇게 가이던스. 읽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 네. 비수기인 2분기보다 성수기인 3분기 매출이 8%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네. 굉장히 부진하다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수치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시장의 가이던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산업 사이클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분이라면은 네. 굉장히 부진한 실적 가이던스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3, 4분기가 성수기예요? 보통 우리가 부품 업체잖아요. 네. 반도체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완성품이 있죠. 네. 그건 B2C 제품들이 이제 많이 그렇죠. 있는 거고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 대부분 B2B 맞아요. 비즈니스이기 예. 때문에 조금은 다른 양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4분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시즌 아, 그다음에 연말 넘어가서 소비. 졸업 시즌에 대부분 노트북이라든지 패드라든지 휴대폰,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부품이잖아요. 반도체나 네네. 디스플레이, 패널 네네. 같은 것들 해서 그 전에 3분기에 이미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3분기가 반도체 같은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최성수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엔비디아의 3분기 가이던스가 2분기 대비 2분기는 호실적으로 달성했는데 그 정도라면 3분기는 훨씬 더 높은 수치가 제시가 됐어야 되는 거죠. 400억 달러 근처가 된다든지 300억 달러 후반대가 된다든지 그래서 20-30% 이상의 증가를 제시할 수 있었으면 아마 시장에서 어그리할 수 있고 산업을 좀 이해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좋다라고 이제 동의를 할 수가 있는데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사실은 굉장히 나쁘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도 네. 좋지 않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매출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보면 이번에 데이터 센터 쪽은 네. 뭐 전년도 대비 한 160%, 150% 정도의 매출 증가가 보였는데 네. 원래 본인의 그러니까 어쨌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예. 뿌리라고 하는 건 사실 그래픽 쪽이잖아요. 예, 그렇죠. GPU. 그래픽 쪽의 매출 증가는 전년 대비 1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아야. 그 얘기는 AI 쪽은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본의 본 뿌리는 든든한 가운데 새로운 사업에서 실적이 나와주는 것이 플러스가 되는 건데 네. 본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PC 쪽이라든지 그래픽 쪽에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매출 비중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지긴 했지만 네. 그 전반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약간 우려의 포인트도 좀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저렇게까지 본장보다도 더 낙폭이 커지는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사실 고백하자면은 그 3분기 가이던스 시장 예상보다 높았다 하는 정도의 기사만 봐서는
도대체 뭐가 나빴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계절적 성수기를 네, 감안했을 그런 때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부분 예. 시장 예. 가이던스 예상치라는 것들도 네.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래요. 1분기, 2분기에서 전 분기 대비, 네. 전년 대비 예. 이 정도면 호실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수치들인 건데 산업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보면 예.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예. 1분기와 2분기로 가면서 또 점프가 한 번 돼야 되고요. 네. 2분기에서 3분기라면 점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8%라는 거는 굉장히 미진한 수준이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2분기 대비로 매출이 한 20에서 30%는 성장이 돼야 성장이 된다. 돼야지 제대로 된 3분기 효과가 나오는 것이. 예. 이게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웠던 거네요. 어쨌거나 오늘 뭐 개장까지 아직 20몇 분 남아 있고 장 열리고 나서도 오후 3시 반까지가 아주 뭐 머리 지끈지끈한 하루가 될 텐데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관련해서 뭐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은 예민하고 조심해야 되는 날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님, 이 블랙웰이라는 거 이거 오늘 좀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솔직히 저희들은 그래 AI 반도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하이닉스 같은 데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하고 뭐 조금 다른가 보지. GPU하고도 약간 뭐 다른가 보지. 근데 또 블랙웰은 어떻게 다르지 잘 모르거든요. 막 호퍼, 블랙웰, 뭐, 루빈. 예, 근데 네. 이거 갖고 상당히 주가를 띄운 면이 없잖아 있는데 여기 뭐 자꾸 좀 걸쩍거린다 그럴까? 뭐 좀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지난번 1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점프할 네, 수 네. 있었던 배경은 보통은 실적 발표하면은 오히려 좀 빠지잖아요. 기대 심리가 보통, 완성돼. 예, 예, 근데 네. 사실 엔비디아는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네. 그때 그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은 지금 이준우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차세대 제품을 굉장히 빠르게 발표를 해버린 예, 거예요. 그랬죠. 블랙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심지어는 그 차세대에는 루빈 칩에 그러게요. 대한 일정까지도 로드맵까지 예. 미리 블랙웰 공개해버렸잖아요. 이후에 루빈칩. 루빈. 그러다 보니까 미래는 기대치 상당히 높이 끌어올려 네. 거기다 이제 또 주가 분할까지도 있다 보니까 네, 네. 그런 효과들이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도 점프를 할 수 있었는데 예. 자 오늘 새벽에 있었던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딱히 젠슨 황이 우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다른 코멘트가 없었잖아요. 기대했던 HBM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블랙웰에 대해서도 뭐 4분기 되면은 매출에 상당 부분 반영될 거라 수준이었었지 네.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고요. 네. 루빈에 대한 얘기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그레이스 블랙웰에 대한 얘기도 아예 없었고 아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사실은 뭔가 보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500억 달러까지 사실은 그런 자본적인 측면에서 주가를 띄우려고 한다는 얘기는 본연의 사업에서 딱히 띄울 만한 소재가 없다라는 얘기가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블랙웰에서 다시 이제 질문이 그곳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원래 그래픽 칩을 거의 독과점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네. 거 우리가 잘 알고 네. 있고 우리 노트백에도 보면은 엔비디아 그 로고가 붙어 있는 것들은 게임하기에 적당한 맞아요. 고성능 네. 그래픽 아하. 가속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에서 얘기. 네. 지포스 인증이라는 것들에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명령으로 우리 그래픽 칩에서 거의 독보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블랙웰이니 호퍼니 뭐 루빈이 하는 것은 엔비디아가 출시하고 있는 이제 아키텍처 시리즈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키텍처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하나의 하드웨어도 아니고 네. 여러 개의 하드웨어와 오리런된 칩셋을 하나에 묶어가는 하나의 생태계 비슷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아키텍처. 그 안에는 새로운 GPU 칩도 들어가고 새로운 HBM 칩도 포함되어 있고 새로운 로직 칩도 들어가 있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우리가 이제는 한 세대에 뛰어넘는 새로운 하나의 생태계가 구성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한국말로 한 단어로 번역이 잘 안 되는 게 그러게요. 아키텍처. 예.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해보면은 뭐 건축 설계라고 네네네. 하는데 건축 설계로 가보면 단순히 외형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도 포함되어 있고 전기 배선을 어떻게 할지 하수도를 어떻게 구성할지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하드웨어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디파이는 굉장히 어려운 용어라는 것. 그래서 아키텍처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은 그래픽 쪽에서는 이미 1세대, 2세대 아키텍처 존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은 AI용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무시해버리고 암페어부터가 본격적으로 AI 전용 아키텍처에서 우리에게 춘숙했다는 A부터 시작하는 시리즈들인데 아키텍처 첫 번째 그래서 결국 AI용 첫 번째는 암페어라는 아키텍처 존재를 했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호퍼 아키텍처. 네. 지금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네. 그 다음에 블랙햇 아키텍처, 그 다음에 루빈 아키텍처 이렇게 가는데 그 아키텍처가 하나 바뀐다는 얘기는
본인의 지금 말씀한 하나의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네. 우리가 그러면은 현재 그럼 주력이 되는 아키텍처가 뭐냐? 여전히 호퍼 칩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엔비디아 칩에 A, H, 뭐 B 이렇게 이니셜이 붙는 게 아키텍처의 이니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암페어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본인의 AI 칩 세트들은 A 시리즈로 나가는 거라서 네. A10, A100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호퍼 아키텍처를 적용했다는 얘기는 H를 붙여서 H100, H200 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블랙웰이 이제 차세대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하반기부터 출시가 네. 돼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종의 약간 저희들이 이제 뭐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네. 스스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3분기 얘기 싹 빠졌잖아요. 네, 네. 4분기 정도 되면 네. 블랙웰에서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 거다. 근데 그 매출 규모가 수십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예상컨대 지금 3분기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면 4분기 가이던스 거의 400억 달러 정도인데 네. 그러면 수십억 달러라는 얘기는 기껏해야 10%라는 얘기예요. 매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올 연말까지 블랙웰이 차지하는 본인의 매출이나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은 별로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사실은 고백을 한 거죠. 네. 기껏해야 10%.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에는 거의 블랙웰은 반영되지 않은 호퍼칩 가지고 만들어지는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 결함이 있더라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네. 애초에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블랙웰의 제품이 빠르게 본인의 매출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로드맵 자체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적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근데 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10% 미만 정도라고 생각되니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는 기대가 한풀 꺾이는 요인이 또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 후 굉장히 주가가 올라왔던 얘기는 예. 블랙웰과 루빈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된 건데 네. 지금 블랙웰에 대한 기대치를 꺾어버린 거잖아요. 예. 올해는 거의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4분기에 수십억 불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네. 내년으로 이연된다는 얘기니까 네. 결국에는 올해 연말 실적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PR을 고평가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사실은 실적 가이던스를 반영해서 PR이 높지 않다. 한 3, 40이다. 실적 가이던스를 반영하면 라는 것이 증권가에서 해석이었는데 네. 연말까지도 블랙웰의 효과는 없다. 그 얘기는 실적 가이던스를 반영했을 때 PR은 여전히 높다라는 인식이 사실은 투자자 사이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포인트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랙웰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네. 루빈도 과연 예상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아하. 거죠. 그리고 원래 보통 엔비디아도 보면은 원래 메인 칩이 있고 1년 뒤에는 그레이스 버전이라고 해서 아키텍처는 같지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레이스 호퍼가 있었고 예. 그게 이제 GH인 건데 예. 그럼 블랙웰이 B 시리즈가 나오면 GB 시리즈가 나와야 돼. 내년 상반기쯤에는. 네. 그레이스 블랙웰 시리즈. 예. 근데 G가 붙지 않은 블랙웰 시리즈 자체가 지금 지연이 된 거잖아요. 네네. 4분기 돼야 미미한 수준으로 매출이 발생한다. 네. 얘기는 내년 상반기나 돼야 블랙웰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되면 그레이스 블랙웰은 기껏해야 하반기. 그러면 루빈이 과연 2026년에 제대로 런칭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루빈 칩이 나오려면 거기는 HBM도 6세대를 넣겠다고 했거든요. 네. HBM4라고 생각되는. 네. 근데 아직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개발 단계인 거지, R&D 단계에 있는 거지, 양상 단계에 가 있지 않은 제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블랙웰부터도 바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블랙웰에는 결국엔 기존의 칩들 4세대, 5세대 가지고 꾸렸고 그러면 6세대가 과연 루빈 칩에는 들어갈 거냐? 모든 것이 다 현재로서는 이제 퀘스천, 미지수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국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박사님. 지금 어차피 엔비디아는 블랙웰이 됐건 루빈이 됐건 저런 거 말이죠. 자기들은 설계만 하고 생산은 딴 데다 맡기는 거죠. TSMC에서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은 그 칩을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저렇게 개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입니다. 반도체 회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똑같은 거죠. 네. 칩을 만들면 그 칩으로 결국에는 어디로 보내야 하는. 근데 본인이 직접 거기까지 하려고 지금 M&A를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엔비디아들이.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궁극적으로는 칩만 만드는 회사인데 네. 내가 이제 서버까지 만들겠다. 서버까지. 근데 지금은 칩을 만들어서 서버 회사에서 쭉 패키지를 해서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고객한테 납품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근데 엔비디아가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진의 상당 부분은 후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버를 조립하는 업체, 렉을 만드는 업체들한테로 넘어가고 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아마존이니 구글, 메타한테 가는 건데 본인이 직접 이제 컴퓨터 렉 전체 서버까지 만들게 버리면 마진이 높아지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다 외주로 나가는 부분들을 하려고 M&A를 지금 작은 업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그걸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 직접 컨트롤하는 건 칩까지인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좀 중간 단계 몇 개 후공정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최종 서버 업체까지 연결돼가는 다시 밸류체인이 존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에 엔비디아 뜨면서 같이 떴던 그리고 많은 또 우리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슈마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금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어젠가 그저께부터 해서 그 힌덴버그 그 공포의 힌덴버그가 리포트 나왔다 하는 순간에 살아남기 힘든데 보통 저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 자체만 봐서는 이번에 힌덴버그가 좀 다소 무리한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시장 반응은 보니까 이번에도 힌덴버그 제대로 짚었네요. 오늘 그 시간의 거래로 보면 사실상 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보다 낙폭이 훨씬 더 큰 그렇습니다. 상황인 네. 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 충격을 받으면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갈 수 그렇죠. 있지만 예. 하락도 빠를 수가 있다라는 예. 거. 그래서 국내도 SK 하이닉스가 어제 2%대 상승을 했는데 네. 한국반도체는 6%대를 상승을 네, 했잖아요. 네. 예. 결국에 이런 밸류체인 상의 이제 그런 규모의 경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이 완벽하게 컨센서스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고객이 결국에는 이렇게 뭐 메타라든지 네. 아마존 같은 결국에는 플랫폼 업체들이잖아요. 예. 거기가 최종 수요자이고 예. 그쪽에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이제 서버 업체가 존재를 하죠.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컴퓨터 형태로 만드는 그렇지만 이제 작은 PC가 아닌 굉장히 큰 컴퓨터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이 예. 시리얼과 패러렐을 쫙 연결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엔비디아 칩은 아직까지는 수요가 좋다. 그 얘기는 최종 고객들은 아직까지는 투자 여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KPX 발표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메인 플랫폼 업체들의 KPX는 내년까지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 고객이 여전히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엔비디아 칩과 HBM을 만드는 메모리 업체까지의 연결되는 그 실적까지 올해 내년까지는 사실 탄탄한 수요가 바탕이 돼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 나올 질문에 대한 것인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도 네네. 있는 거긴 한데 네. 비관론과 낙관론이 지금 상존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AI 시장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서 비관론은 뭐냐면은 마땅한 최종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그러니까 초기에 반짝 호기심으로 하지만 네. 결국에는 가트나 하이 우리 커브의 양상을 보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 실수요가 바탕될 때까지 지금 전기차장 캐즘이 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네. 그 일정 맞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건 맞아요. 우리가 챗 GPT 나온 후에 딱히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어떤 서비스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네, 그거를 네. 서버에서 우리가 온디바이스로 옮겼다는 것이 하나의 변화인데 온디바이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연 우리 엔비디아나 HBM의 칩 매출이 영향이 있을 만한 규모가 될 거냐. 일단 거기에는 고성능 칩이 못 들어갑니다. 비싸서. 예, 예. 250만 원이잖아요. 가장 비싼 스마트폰 폴더블 예. 폴인데 250만 원짜리 핸드폰에 5천만 원짜리 칩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뭐 H100이니 H200이니 블랙베리를 하는 거는 온디바이스용은 절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요? 서버용이라는 거고 결국 온디바이스 들어가는 거 훨씬 더 저가 칩, 수준이 낮은 칩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이 AI 바탕 반도체 시장의 시장 수요를 이끌어갈 수는 없다. 결국에는 최종 서비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짝하는 것들에 시들어져 버리면 결국에는 AI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는 게 비관론 쪽의 입장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낙관론 쪽의 입장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전히 수주가 밀렸고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도 예. 올 연말 심지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 다음에 꽉 찼다. 현재 캐파로 도저히 그 수주한 물량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증설을 한다. 이런 걸 보면 이게 바로 어디가 수주가 불안한 거냐라고 얘기하는 네. 것이 낙관론인 거죠. 근데 저는 볼 때 양쪽의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양쪽 다. 지금 우리가 1년과 2년까지 시점을 끊어서 보는 것과 네. 3년 이후로 보는 것과는 굉장히 그렇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제가 네. 볼 때에 예. 제가 사실은 반도체 시장 현재를 보지만 미래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사이클 분석이라는 것 결국 굉장히 먼 미래를 좀 미리 땡겨서 예상하는 측면이 있는 거다 네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미래 산업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현실화되지 않은 수요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1년과 2년 사이에는 없습니다. 사실상 수요는. 네. 네.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엔비디아나 하이닉스 HBM 쪽의 매출과 실적이 나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
비즈니스 모델은 최종단의 수요인 거예요. B2C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딱히 보이는 비즈니스 모델은 없다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 한 2년 동안 왜 계속 실적 좋을 거라 보느냐?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예.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교체를 하고 있어요. 아하. 2017년부터 2018년, 19까지 2년 예, 동안 굉장히 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거는 일반 데이터 센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는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교체를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왜 하냐? 수요도 없는데 아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경쟁사가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 네. 먼 미래가 될지 바로 1, 2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곧 도태되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겼을 때 나는 그거를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돈 먹는 하마이지만 투자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투자를 할 거냐? 본인의 모든 데이터 센터 캐파의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100%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기존의 서비스를 하는데 AI는 필요가 없거든요. 충분한 기존에 갖고 있는 본인의 서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마다 아마 본인의 예상하는 미래의 서비스 질과 포트폴리오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뭐 메타가 됐든 마마지 됐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 데이터 센터 총 캐파의 예. 50%에서 60% 정도 전환될 때까지는 AI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 그래서 저는 한 2년 정도는 수요가 탄탄하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는 사실은 그래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예. 얼마 전에 비관연자 얘기했던 것들 봐야 맞아요. 실적은 예. 좋지만 글쎄. AI 쪽에 실적은 하나도 없다. 네. 적자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AI 시장의 거품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산업을 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네. 자, 우리가 반도체 팹을 봅시다. 이해가 쉬우니까 예. AI보다는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00mm 팹을 짓잖아요. 네. 최신 팹을 하나 짓는다고 네.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월 몇만 장 캐파를 가지고 규모를 가늠을 하는데 네.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약 복층으로 많이 짓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한 층에 약 월 10만 장 규모, 복층으로 월 20만 장 규모의 팹을 짓거든요. 네. 그랬을 때 비용이 한 5, 6년 전에, 그러니까 예. EUB가 전혀 안 들어가던, EUB를 사지 않던 시절에 15조 원 정도였습니다. 월 20만 장 팹.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미 있는 공장에 기계만 들어가면 1년 정도지만 건물부터 짓고 유틸리티 라인부터 다 설치를 해야 되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럼 2년 동안 15조 원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매출 제로죠. 예. 그럼 2년이 지나면 바로 그런 수익이 발생하느냐? 매출은 발생을 하지만 네. 수익이 발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수율이 낮고 초기에는 감가상가가 5년 동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돈을 벌어주는 팹이 되기 위해는 2년 플러스 또 1, 2년 정도가 추가를 해서 네. 3, 4년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돈은 수십조 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지만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걸 이해한다면 데이터 네. 센터를 운영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왜 수익이 없는데 계속 투자를 하냐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수요가 저는 2년 정도는 무조건 발생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2년까지는 수익 모델이 없어도 발생을 한다. 그래서 비관론주의들의 말은 틀렸다. 왜냐? 수익이 발생 안 해도 무조건 돈은 들어간다. 네. 수요는 있다라는 건데 네. 그럼 낙관론주의들의 말도 틀렸다. 왜? 2년 이후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 데이터 2년까지는 네. 지금 보는 바라 계속 분기별로 실적이 좋아질 건데 그게 2년 후에도 지속될지 여부는 정말 B2C로 연결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생긴다면 그 성장 득을 이어갈 수 있다. 근데 마땅한 매력적인 고객이 우리가 일반적인 고객이 느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더 이상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전환 수요는 있어요. 그냥 전환이 끝났다. 그럼 확장이잖아요. 예. 확장하기 위해는 그때부터는 돈이 돼야지 확장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2년 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가 알 맞는 수 것 없다.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1%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56포인트, 코스닥도 1% 약세가 예상됩니다. 754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9%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74,900원, SK하이닉스도 6.9% 좀 급락이 예상되는 호가 분위기네요. 166,800원으로 지금 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72,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973,000원, 현대차 강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104,600원. 삼성전자 우선주 2.7% 약세가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0.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0만 원. KB금융 1.7%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87,400원. 신한지주 1.9% 하락이 예상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7%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6만 3,900원. 알테오젠 최근에 이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하단 지지를 해주는 섹터가 좀 제약바이오 섹터인데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오늘 예상 체결가는 32만 1,000원, 0.6% 상승 예상되고요. HLB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에코프로가 3%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8만 1,200원, 엔캠 2.3%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8만 2,4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삼천당제약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15만 1,600원이고 리가캠바이오는 2%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7,100원. 휴젤 보합 예상되고요. 클래시스 0.5% 하락 예상됩니다. 리노공업 3% 약세가 예상되고 호가는 19만 1,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주가 이제 시간에서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반도체 섹터 좀 약세가 예상되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지수는 저렇게 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고, 그러네요. 지금 참. 글쎄,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바이오 쪽 최근 들어서 이제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한번 일라이 릴리 같은 주식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하실 수 있다면은 그 일라이 릴리의 주가 흐름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기 아주 크리티컬합니다. 지금 이렇게 약간 전고점에서 두 번째로 막히는 모습이라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다 좋거든요. 네. 일라이 릴리도 그런 상황이라서 한번 어쨌거나 가고 있는 거를 올라타시더라도 이렇게 좀 살펴야 되는 그런 지금 타이밍인 것 같네요. 네네. 앞서 이제 박사님이 네.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이제 비관론자와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블랙엘이라든지 루빈이 좀 그러니까 신제품이죠. 차세대 AI 그 부분이 좀 출시가 연기된다 하더라도 지금 기존의 호퍼에 대해서 수요가 여전히 견조한 거 아니에요? 이걸로 어느 정도 충당이 계속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 중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예. 결국 최종 수요자인 이제 빅테크 플랫폼 빅테크 예. 기업들 네. KPX가 여전히 예. 높은 예. 상태이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최종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가지고 서버로 만들어주는 예. 기업들을 지금 본인들의 걔네도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들이 수주를 해야 또 엔비디아 칩 수주 그렇죠. 연결되는 건데 수주가 지금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뭐 호퍼칩 갖고 사실 문제가 없다. 네네. 이제 블랙웰을 꼭 사야겠다면 지연할 수 있겠죠. 예, 네. 예. V치기를 지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두 가지가 갈릴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네. 조금 기다려도 나는 고성능 칩으로 세팅을 하겠다. 아. 먼 미래를 보고 아니면 예. 또 한 번 또 전환을 한번 해야 되니까라는 예. 것도 있고 당장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쨌든 살 수 있는 칩으로 빨리 전환을 하겠다 일부라도 네. 나는 두 가지 전략이 맞물릴 것 같은데 네. 이제 현재로 보면은 일단은 H 시리즈 자체는 수요 자체가 워낙 많은 상태여서 호퍼, 예. 블랙엘이 나오면 사겠다라는 거지. 블랙엘이 없으면 그럼 무조건 기다리겠다라는 고객은 제가 볼 때는 더 소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 이제 실적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블랙엘의 영향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4분기가 돼도 블랙웰이 기한인 게 별로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고백한 거나 똑같던 거예요. 우리가 네. 사실은 네. 엔비디아에서 이제 발표문들 읽어보면 예.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사그라들었다는 느낌 이 사실은 지금 시간의 주가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 출연하신다 해서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제 평소 궁금증이 전 세계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 전자공학도들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저 산업에서 또 이렇게 뭐 학교 졸업 이후에 현장에서 또 이렇게 경험을 쌓아온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제 얘기는 지금 저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그 부분 그 독보적인 그걸 갖다가 엔비디아만이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충분히 다른 데서 경쟁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쟁사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 이제 AMD가 AMD. 가장 네. 그 첫 번째 주자가 될 수 예.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의 장악력은 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엔비디아 이 얘기를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가야 이따 될 것 볼까요? 같습니다. 아,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이번 주 기다렸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 일단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요.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좀 하회했다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양상이었고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도 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 여파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1% 약세입니다. 2,657포인트, 코스닥도 0.8% 떨어집니다. 756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실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3% 넘게 떨어지네요. 지금 73,900원, SK하이닉스도 6% 넘게 하락합니다. 16만 8,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0.8% 올라갑니다. 37만 1,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8% 내림세 98만 5,000원. 현대차가 2% 강세 보여줍니다. 26만 3,500원. 기아가 0.38% 올라갑니다. 10만 5,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2% 약세에 6만 200원, 셀트리온도 소폭 하락합니다. 20만 1,000원이고요. KB금융이 1% 올라갑니다. 8만 6,800원, 신한지주가 1% 내림세로 5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하락하고요. 지금 16만 4,000원. 이 가운데 알테오제는 1.5% 올라갑니다. 32만 4,000원. 에코프로가 0.9% 하락합니다. 8만 3,100원이고요. HLB는 약보합권으로 8만 3,200원, 엔캠 0.8% 떨어집니다. 18만 5,000원이고요. 삼천당제약이 1% 이상 올라갑니다. 15만 4,100원. 리가캠바이오도 1.2% 상승합니다. 9만 6,400원. 휴젤도 올라갑니다. 27만 4,000원. 클래시스는 약보합으로 5만 600원. 리노업 4% 넘게 떨어집니다. 19만 1,000억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장에서도 일단 개장한 지 2분가량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증시 하단에 좀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섹터는 좀 제약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이제 조선주 오늘 흐름 양호합니다. HJ중공업이 지금 2% 강세 2,945원이고요. 하나오션도 1.7% 올라갑니다. 32,900원, HD한국조선해양도 1%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도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 생산 쪽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G 에너지솔루션이 2% 강세 37만 6,500원이고 삼성 SDI도 1% 상승합니다. 34만 3,000원.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보합이고요. LG화학은 0.48%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은 글쎄요, 딱히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찾기가 쉽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심리 전체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계심도 한층 더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기관이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개인은 54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93억 원 순매수, 외국인이 667억 원 매도 우위고요.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77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32억 원, 3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어제 정규장 마감 3시 30분 기준으로는 오늘 지금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지금 환율 자체는 지금 1,339원 선. 전반적으로 환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상황이네요. 달러. 예. 어제 개장 초에 정민앵커께서 환율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제가 잠시 놓쳤는데 네. 어제 진짜 변동성이 커진 날이었네요. 예. 그래서 39원 다시 또 40원에 바짝 올라왔다가 네네. 지금 NDF 시세가 한 34원 정도인데도 개장이 38원이면은 NDF 시세에다가 플러스 한 2원 20전 하는 게 예상 체결가인데 그거보다 높다. 네. 또 뭐 주식 흔들리고 하는 걸 좀 반영하는지. 예. 야, 어쨌거나 예. 근데 저는 어제 나왔던가 우리은행의 월간 전망 보고서 제목이 어느 정도 좀 땡기던데요. 기관도 기관이지만 그 이제 발표하는 연구원,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연말로 가면은 달러 약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이전에 한번 9월에
조금 환율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그 시각이 조금 이렇게 달러가 예. 약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좀 오를 수도 있다. 뭐 그런 쪽의 뷰가 생각이 났습니다만 어쨌거나 1320원 밑으로는 잘 안 가는 거는 확인됐고 네. 다시 또 1340에서 와가지고 주식이 이러니까 또 외국인이 안 사주니까 예. 환율 하락도 좀 멈칫하는 그런 양상이네요. 달러인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계속 좀 그러게요. 그거 하고 예. 아유 근데 뭐 어떻게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시간의 거래 낙폭을 그대로 반영해 버리네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밸류 체인이다 보니까 좀 영향이 그런 것 크겠죠. 같습니다. 예. 앞서 그 박사님 말씀해주신 내용 그것도 계속 들어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우리가 결국 어떤 산업을 보더라도 이제 결국에는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독점할 수 있는 산업은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IT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네.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은 독점 업체가 등장을 합니다. 예. 네. 우리가 사실은 D램 같은 경우도 그 업체가 뭐 인텔이었던 거고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독점이 거의 이어지다가 좀 지나면은 점차 플레이어 수가 늘죠. 그래서 예. 점차 독점이 예. 약해지면서 플레이어 수가 기하급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춘추전국 시대라 부르고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옥석 가리기가 많이 진행되면서 사라진 업체도 많고 예. 거기서 등치를 키워간 기업들도 많이 있어서 다시 이제 과점으로 다시 정해져서 어허, 예. 3, 4개 업체, 4, 5개 업체들이 이제 살아남기 시작하는 건데 예. 그러면서 시장은 끊임없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엔비디아 독점 시대인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네. 시장 초기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독점이 깨지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걸림돌이라면 걸림돌 아니면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쿠다 생태계라는 것들. 네. 그래서 사실은 일선에서 AI 칩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예.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 칩을 쓰던 사람들은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쿠다 생태계를 통해 가지고 랭귀지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편한데 네. 만약에 다른 칩을 쓰게 되면 그걸 전혀 쓸 수 없는 거죠. 예. 그 갖춰져 있는 인프라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편함을 감수하고까지 다른 곳에 칩을 쉽게 사진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걸림돌이고 또 하나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지금 좋은 쪽 나쁜 쪽 좀 사실은 성격이 네. 애매하긴 한데 네. 예. 시장이 성장하려면은 예. 고가 시장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죠. 초고가 그렇죠. 프리미엄 칩 그 네. 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고급형. 약간 싼 거 그다음에 예. 중저가 폰까지 골고루 라인업이 형성이 돼야지 시장이 빠르게 커갈 수 있는 네. 건데 우리가 스마트폰에서도 그걸 봤고 전기차에서도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 모델 S 뭐 1억 5천만 원 된 차를 누가 사겠어요? 정말 예. 몇 명밖에 살 수 예. 없는데 이게 4천만 원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은 초고가 전략이에요. 애플의 초기와 마찬가지로. 아. 그러니까 가장 프리미엄 제품만 팔고 있는 건데 예. 이제 이게 AI라는 최종 고객의 입장에서 시장이 확대되려면은 내가 필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칩보다 훨씬 성능이 떨어지는 거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쓰기에는 너무 비싸. 그러면 좀 기다리겠죠. 좀 더 싼 칩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런 틈내 시장을 이용하는 것들이 이제 2인자, 3인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성능의 칩을 만들겠다라는 것도 한쪽에서 시도는 하겠지만 네. 사실상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가 갖고 있지 않는 레인지의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잠식해 나가는 것들이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먼저 성공한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엔비디아를 위협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엔비디아까지는 아직까지는 기업에서 어떤 젠슨 황이나 어떤 어나운스들을 보면은 중저가 칩에 대한 언급들이 아직은 없잖아요. 예. 초고가 칩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겠다 뭐 예.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단지 전력 소모가 문제가 되니 저전력 쪽을 좀 하겠다라는 쪽 정도밖에 없어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AI 시장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요소인데 이 부분을 누가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중저가 네. 시장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서 또 엔비디아가 얼마나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시간이 독점 시간이 길어지느냐 단축될 거냐는 저는 중저가 칩에 대한 시장의 헤게모니를 누가 가져가냐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성공적으로 누가 들어오면은 좀 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독과점이 조금씩 약해질 수 있는 건데 네. 그 어느 누구도 사실상 의미 있는 성공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고가칩 위주로 가는 독과점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아, 예.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이런 밸류 체인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저는 이제
주가를 예측하는 또 입장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산업 전체적으로 좀 방금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보셨지만 예. 우리가 아까 초반에 예. 이제 시장 엔비디아 주가 얘기하고 예. 있었잖아요. 네. 6.8%, 예. 7% 하고 예. 있었더니 SK 하이닉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초가가 바로 그냥 그걸 예. 반영해 버리는데 예. 또 삼성전자 또 사실은 원래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묶이진 않잖아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은 동조화가 좀 약한 예. 상태로 그렇죠. 그게 여지까지는 마이너스 효과였는데 예. 아하. 오늘 같은 날은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포지티브 예, 좀 예. 삼성전자가 플러스 좀 효과가 되고 있는 낙폭이 좀 덜 덜하죠. 두드려 맞는. 이걸 가지고 예.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그 밸류체인에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 이유는 엔비디아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요. AI 시장 결국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엔비디아의 독점이 언제 깨지느냐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네. 엔비디아 독점이 오래 유지될수록 그다음에 에지뱀 업체들, 예. SK 하이닉스, 예. 한미반도체 다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는 네. 엔비디아 휘청하면 같이 이렇게 휘청할 수밖에 없는 예. 태생학적으로 굉장히 천수답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지는 않아서 예. 빠르게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제2, 제3의 AI 관련된 칩 메이커들이 음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입장인 거고 지금 삼성전자도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콜테스트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예. 4세대는 통과를 했지만 5세대 쪽에 가서 막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에 대한 고객 확보의 노력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네. SK 하이닉스보다. 저는 예. 근데 이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보여지지만 1년, 2년 뒤를 본다면은 현재 선택이 저는 오히려 더 나중에 더 긍정적인 이펙트를 줄 수 있는 선택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 쪽에도 뭐 드리고 싶은 말은 겉으로는 엔비디아와 친밀도와 엔비디아와 TSMC와 이런 삼각동맹을 더 공고히 해야 되지만 네. 보이지 않는 곳에는 빠르게 엔비디아 외에 다른 고객을 확보해서 그 의존도를 높여가는 게 좋다. 아하. 그렇지 않으면 1, 2년 뒤에는 오히려 현재 엔비디아 의존도 높은 것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가장 큰 손님, 큰 손님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지만 또 이제 그것도 하라 이 말씀이고 우리 박사님께서 이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란 직업을 만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제가 사실은 이제 올 초부터 네.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그러시니까. 고민을 했어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호칭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방송 출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다가 뭐 1인 연구소를 만들어라라는 분들도 많이 네. 있었고 예. 근데 지금도 가끔가다 애매하니까 그냥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예. 분들도 있는데 예.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라는 호칭을 쓴 게 제가 이제 뭐 오래전부터 방송 같이 하셨으니까 네, 소연이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시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네, 전반적인 전반적인, IT 산업들, 휴대폰, 통신 다 보다 보니까 특정 섹터의 애널리스트로 국한될 수는 없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합쳐서 뭐 IT라고 하기에는 조금 의미도 하고 특히 아시겠지만 2018년, 19년 저를 많이 만났었잖아요. 그때 예. 대부분 우리가 어떤 지경학적인, 지정학적인, 통상적인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산업을 분석하기보다는 네. 그러한 것들을 폭넓게 같이 보고 수출입도 같이 분석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산업을 결국에는 핵심을 보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애널리스트긴 한데 섹터라기보다는 인더스트리 전체를 폭넓게 보고 있는 때로는 어떤 거시경제까지 같이 맞물려서 네. 우리가 해석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그러니까 환율 금리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네. 예. 방송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 포괄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가 좋겠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을 했고 네. 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없던 업종이다 보니까 이게 방송에서 표기를 할 때 자막할 때도 굉장히 많은 혼돈이 있고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교통 정리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이제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그 그렇게. 호칭에 제가 사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예. 건데 받은 분들이 좀 길기도 하고 낯서니까 예. 대충 비슷한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여쭤봤나 하면 이제 우리 금속공학에서 학위를 받으시고 처음에 저기 첫 직장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저 98년 2005년 그 무렵에 꽤 한 7, 8년 하이닉스 계셨더라고요. 지금의 하이닉스와는 꽤나 많이 다른 시절의 하이닉스였겠습니다만 그리고 최근까지 이제 포스코 경영연구원 계셨고 이제 어디까지 커버하실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요. 인더스트리.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2차 전지도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에 우리 박사님 작년 여름에 욕 많이 먹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떤 좀 다소 고평가되어 있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의 비전문가들이 전문가로 막 나와가지고 그렇게 휩쓸면서 우리 개인 걸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박사님과 같이 방송도 하기도 하고 뭐 했습니다만 실시간 채팅창이나 댓글란에서는 박사님은 거의 죽일 사람이었고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최근에 2월 중순에 재밌는 말씀을 하셨네요. 2차 전지 쇼크 지나가면은 장기 투자 기회가 찾아온다. 자, 그때 뭐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어떤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2차 전지 주주들의 고민들이 굉장히 큽니다. 주제가 지금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네, 좀 그거 하긴 한데 짧게라도 좀 듣고 싶었어요. 그 방송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아마 네. 다른 방송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작년 주가 입장에서 지금 투자자들은 주가 입장이 있잖아요. 주가 입장에서 주가 입장에서 사실은 지난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가면서 굉장히 많이 주가 꺾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는 거의 광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엮이기만 하면 무조건 주가는 올라갔었고 그 시기에 첫 번째 뭐 테슬라가 천슬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봤는데 지금 뭐 $250 정도까지도 이제 떨어졌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거품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이 성장이라는 걸 이미 정체가 돼 버렸어요. 네.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시대가 와버린 건데 그런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려면은 비중이 높아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수요밖에 없는 거예요. 자동차 시장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에는 여러 가지인데 인프라도 있어야 있고 정부의 보조금도 있었고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야지만 교체 수요가 생기는 건데 그러한 실질적인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너무 앞서갔던 측면이 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뭐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주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고 너무 사실은 좀 장밋빛 전망에 갖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근데 냉정해 보면은 중국의 위협이 결국에는 먼 훗날도 아니고 당장 닥칠 일이고 결국엔 LFP 배터리로 상당 부분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NCM 위주로만 생각을 하면서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한 무조건 신뢰를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현재를 직시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시던 부분들은 뭐 매국론이 뭐 중국 찬양론이니 이렇게까지 가셨던 것 같은데 1년 지나놓고 보면은 다 맞는 얘기였잖아요. 결국에는 시장 전체 점유율을 보면 중국이 많이 앞서가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LFP 시장이 굉장히 커가는 것들을 해서 국내 업체들 뒤늦게 NCM 대신에 LFP로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이 생겼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되는 걸 보면은 고평가가 있었던 거. 여기까지가 있는데 상황에서 이제 고민에 빠지죠. 그러면 지금도 사도 되느냐? 근데 결국에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희망이 있다라는 거는 전기차로 가는 것들이 이제 뒤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되돌릴 수는 없는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다시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또 약간 친환경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은 존재는 하죠. 근데 민주당이 주권할 가능성도 현재로서 굉장히 50%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 유럽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세계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시장이 지금 중국이고 두 번째가 유럽이고 그다음에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세 번째 시장인 거예요. 규모로 보면은. 근데 유럽과 중국은 여전히 그 방향이 틀어질 가능성이 없다. 다양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현재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으면 결국에는 시장의 성장, 그러니까 전기차 실수요의 바탕에 맞춰서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다시금 성장 궤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장이 엔비디아 실적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양 지수 지금 모두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1.2% 하락하면서 2657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0.73% 내림세입니다. 현재 756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1,68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 중이고요. 기관도 66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2,40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454억 원의 팔자 포지션, 기관도 14억 원 순매도 기록 중이고요. 개인 홀로 533억 원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입니다. 오늘은 생물공학 업종 그리고 전기 제품 업종이 상승합니다. 자동차 업종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업종 낙폭이 가장 크고요. 전기 장비와 전자 장비와 기기 업종 역시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스마트카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온 미래 사업계획 영향 때문인데요. 현대차는 2033년까지 120조 원을 투자해서 하이브리드 차종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에 스마트카 관련주 중에서는 모트렉스가 15% 넘게 급등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11,640원이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10% 넘게 올라갑니다. 2,4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비고도 5.43% 플러스권입니다. 6,600원이고요. 인포뱅크가 0.15% 소폭의 강세,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주가 상승 중입니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음 달 미국과 스페인에서 열리는 글로벌 학회에 대거 참가합니다.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데 학회에서 발표되는 국산 항암제의 연구 결과가 기술 수출과 품목 허가 등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주 중에서는 ABL 바이오가 17.75% 시세 분출 중입니다. 38,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앞타 바이오도 13% 넘게 급등합니다. 현재 거래가 9,780원입니다. ST큐브입니다. 5.95% 강세 기록 중인데 6,420원 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차 바이오텍 역시도 6% 가까이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 18,120원. 더불어서 오스코텍까지도 3.87% 강세로 42,950원 선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보안주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면서 관련주의 연일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 신CA가 오늘 장에서 10%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9,450원이고요. 핀텔 역시도 10.2% 급등 중입니다. 3,0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파수가 9.66% 오름세로 7,150원이고요. 사이버원이 1.91% 강세로 3,475원. CQ센도 3.39% 오름세 기록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2,285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HBM 관련주는 우려였던 대로 약세의 골이 굉장히 깊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장에서 7.19% 급락하고 있습니다. 거래가 16만 원 선이고요. 한미 반도체 8.22% 하락하고 있습니다. 11만 2,700원. DI가 8.02% 하락하면서 13,640원이고요. PSK홀딩스입니다. 10.18% 급락 중입니다. 현재 거래가 5만 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테크윙도 11.15%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는 3만 9,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예상했던 대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이동우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성범죄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들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전국적으로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국 교육청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책 마련 지시를 하면서 보안 관련주랑 관련 AI주들이 이번 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도 딥페이크 확산 얘기가 나오면서 경찰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했으나
오히려 전국 교육청의 신고 건수가 최근에 급증을 했고 사안의 심각성과 확산 속도가 빨라서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고 대책 마련이 빠르게 준비되면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EU에서도 올해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 관련 정치인과 유명인의 피해가 커졌고 관련 법률 제정을 시작하면서 며칠 전 일론 머스크는 AI 규제 법안을 공개 지지하게 됐고 AI 개발 업체들도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관련주로는 딥페이크 대형 미국 특허 보유를 가지고 있는 한빛소프트나 챗GPT 보안과 딥페이크 대응 솔루션을 보유한 센즈랩, 유해 콘텐츠 차단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플랜티넷 등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중장기 투자는 좀 어렵겠지만 단기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딥페이크 방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오늘 어려운 흐름 속에서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좋게 보시나요? 관련주로는 이스트소프트랑 라온시큐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AI나 소프트웨어 업체로 딥페이크를 탐지하기 위한 생성물 탐지 AI 기술을 개발해서 테스트 중으로 AI 스튜디오 페르소에서 생성된 영상은 워터마크를 표시하여서 딥페이크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화요일부터 급등을 시작했고 수요일과 이제 어제까지 좀 쉬어가는 자리였지만 월요일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17,000원에서 18,000원대 다시 저항선을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 좀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월요일 시가 부근 13,8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접근 가격은 14,900원에서 14,4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000원 중반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라온시큐어는 기기 인증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였다가 최근에 이제 AI 기반 보이스 피싱 예방 앱인 스마트 피싱을 개발 완료했고요. 그래서 관련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증 보안을 하긴 하지만 생성 AI로 악성 코드 방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2차, 3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8월 낙폭과대 이후에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6월 고점 부분까지 회복한 상태이고요. 강하게 자리 잡은 6월 고가권 2,600원을 돌파를 한다면 다음 목표가는 2,900원에서 3,000원이 가능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큰 변동성 이후에 2,200원에서 2,100원 부근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손절가는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00원으로 두시고 6월 고가권 2,500원, 2,6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예상은 했지만 좀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에도 시장 방향성은 쉽게 잡히지 못하거나 오히려 하락으로 좀 돌아선 모습인데요. 이번 주 PC 발표나 다음 주 더 중요한 고용 보고서 발표 그리고 9월에 있을 FMC 회의까지는 현재의 답답한 모습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큰 그림 속에서는 FMC 회의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하락을 좀 제한해 주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호재가 없어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기준 2,720 그리고 코스닥은 800포인트가 급락이 시작되었던 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강력한 저항성을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자리를 돌파하는 게 시장으로서는 가장 급선무이고요. 그 전까지는 종목별 장세를 계속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조해 드렸던 부익부 장세의 중심인 바이오 제약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보시고 단기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딥페이크나 AI 관련주 그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고체 배터리나 액침 냉각 관련주를 동반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원자재 재테크 정보, 원자재 투자 포인트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오늘은 키움증권 심수빈 애널리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자재 뉴스도 어느 쪽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이제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서 오르락 내리락을 좀 반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가 가격 전망과 함께 등락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쟁 위기가 이제 고조되면 국제 유가가 급등한다라는 게 지금껏 하나 이제 공식처럼 여겨졌는데 최근 가격 변동폭을 보면 또 그 공식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관련 이슈가 유가 급등을 유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지역이 이제 석유 생산을 주로 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상황이라서 좀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엇갈린 시각이라던가 중국 경기 우려로 수요가 좀 예상보다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유가 급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단편성으로 끝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만 지난 25일 리비아에서 또 석유 수출하고 생산까지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날 하루 뭐 3%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향후 공급량을 걱정해야 될 수준의 혼란이 올 거라고 볼 만한 뉴스인가요? 일단은 오펙 내에서 리비아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3%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3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사실 공급량을 걱정해야 될 수준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요즘 이제 공급 불안이라고 하면 사실 중동 정세 불안이라던가 오펙 플러스의 증산 연기 여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왔었다가 리비아 생산 차질은 상당히 새로운 공급 충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중국에서는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늘어나면서 이제 원유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용 수송연료 수요가 가장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이라는 부분에서는 사실 분명 원유 수요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 이건 상당히 장기적인 수요 변화를 좀 시사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 중국에서 5년간 이제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빠르게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 2023년 중국 같은 경우는 신차 판매 비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8%였고요. 2018년 기준 이 비중이 5%였다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추후에 이제 사실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가파른 속도로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수송 연료 외에도 화학이나 농업 관련된 수요도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중국 원유 소비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변화 발생 여부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IEA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수요가 점차 둔화될 걸로 좀 보고는 있지만 오펙은 계속해서 중국의 견조한 원유 수요가 향후에 원유 수요 증가를 좀 견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에너지 기관별로도 사실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상황만 놓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사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든 쇼핑을 하든 계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긴 합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주유소에 들리면은 아직은 살만한 것 같아요. 중국발 수요가 약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이 공급 측면에 좀 전에도 우리 심수빈 애널리스트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요 오펙 회원국들 무슨 증산 계획이 있나요? 네, 원래 오펙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까지 이제 작년 11월에 결정한 산유량을 좀 유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좀 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그때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특히나 최근 사우디의 생산 계획을 좀 봤을 때 증산에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원유 생산 증산과 감산의 경우는 유가 레벨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시사를 하면서 진정된 상황이지만 중국 경기 여건이 좀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유가가 현재 레벨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증산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 내용은 아마 9월 초쯤 해서 아마 개별적으로 성명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시작으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 어부지리격으로 이득을 본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의 현 주소와 대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정의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변호사님. 야, 이 얘기 이건 나온 지도 좀 됐는데 요즘은 또 언론에서 다루는 게 약간 사그라들었습니다만 티몬하고 위메프 그래서 티메프 이게 줄여서 그런 얘기죠. 네네. 이게 지금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다. 이게 봉합되기도 전에 또 중소형 이커머스들이 또 도산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지금 현 상황이 어떤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가구와 가전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알레츠가 돌연 영업 정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또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 지금 16일에 홈페이지에 부득이 경영상의 사정으로 문을 닫는다라는 공지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츠뿐만이 아니고요.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서비스 종료를 잇따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즈니가 운영하고 있는 사자마켓을 비롯해서요. NHN 위투가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쇼핑몰도 다음 달 30일까지만 운영하고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티메프 사태 이후로 이제 중소형 이커머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 해당 쇼핑몰에 그럼 입점해 있는 셀러는 물론이고 또 판매자들 또 소비자들 당연히 좀 불안하니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이 자리를 이제 소형 이커머스가 아니라 대형 이커머스가 채울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분석은 결국에는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대기업 계열사들만 살아남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시즌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양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면서 중소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몸집을 불리는 과정에서 대규모 파격 할인을 좀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대규모 프로모션 등을 진행을 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견뎌가면서 돌려막기식의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결국 터질 것이 터진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판매자나 소비자 모두 이 플랫폼에 대한 중소형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대기업 계열사들로 이 시장이 개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이번 사태에 발생했던 것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일단 판매자는 이커머스 그 업체를 믿고 티몬 위메프 믿고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건 배송했는데 그 플랫폼은 또 지금 물건은 보냈는데 정산은 안 됐다는 것이고 네, 고객들은 결제하면서 그 플랫폼 기업으로 돈이 갔고 네. 그 돈이 물건 보낸 그쪽한테 안 갔다는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죠? 네, 지금 플랫폼이라는 것이 결국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곳인데 네네. 이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물건 값을 지불할 텐데 이 물건 값을 바로 판매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무슨 왜냐하면 근거로요? 환불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매 확정을 해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판매자들에게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는 이 정산 주기라는 것이 존재가 합니다. 네. 따라서 보통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 40일에서 60일 정도의 정산 주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티메표를 비롯해서 문제가 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60일 정도의 정산 주기를 좀 길게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티메프 사태로 발생한 미정산 금액만 현재까지 8,18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법안을 개정해서 결국에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도 이 정산 주기에 대한 규율을 좀 받게 하겠다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예를 들면 롯데마트나 뭐 이마트 예. 같은 경우가 있겠죠. 납품업자에게 이 판매 대금을 40일 이내에 정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대규모 유통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 법에.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대규모 유통업법이 이 플랫폼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온라인 기반으로 한. 따라서 이제 법안을 좀 개정을 해서 이제는 그 법 안으로 이 플랫폼 업체들도 좀 유입을 시켜서 단축 기간을 좀 적용받아서 판매 정산 주기를 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 이런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 판매 대금을 모두 다 이제 유용하거나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들을 예치를 시키거나 신탁할 수 있도록 그 의무화하도록 그 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선 상태입니다. 해외를 좀 살펴봤더니 아마존의 익스프레스 페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입점해 있는 업자들이 미국 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판매 대금을 24시간 내에 정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고 있거든요. 예. 국내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 대금을 정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제 정부도 이런 뭐 해외 추세에 맞춰서 그 정산 주기를 좀 단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인데요. 네. 국내 근데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정산 주기를 단축할 경우에 예.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재무 건전성의 악화, 타격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도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랫폼 업체들이야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부에서 지금 저 정도 그거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라면서요. 네, 법을 개정할 그럼 움직임을 국회를 보이고 통과해야 있다는 되는 거 것이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 변호사 보시기에 통과할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 국회 뭐 돌아갑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신가? 예. 뭐 간호법 제정한다고 시간 오래 걸렸잖아요.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거. 국회. 예. 예. 어찌됐든 지금 이제 중소형 이커머스 지금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제대로 정산이 되지 않고 또 기간도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까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그 이커머스 플랫폼을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이쪽에 네. 이용이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커머스 최근에 뭐 네, 알리, 뭐 맞습니다. 테무 이런 쪽 네. 이쪽으로 이제 옮겨갈 생각도 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결국에 예. 중국 기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커머스의 3대장 징동닷컴, 알리바바, 핀도더는 최근 5년간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41%에 육박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TMF 사태를 계기로 해서 판매자들이 새로운 이렇게 입점할 업체들을 그렇죠. 찾고 있는데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뭐 G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판매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자들은 재무 건전성이 훌륭한 기업으로 입점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안전하다고 그렇겠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정산 주기도 짧고 재무 예. 건전성도 굉장히 충분해 보이는 중국의 알리와 같은 업체에 입점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TMF에서 물건을 팔았던 셀러들 중에서 알리에 입점하지 않았던 업자들이 대거 알리로 입점하기 시작하면서 알리의 입점 업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이커머스 뭐 알리 뭐 이런 테무 이런 데 할 것 없이 이거 불량 짝퉁 불량 짝퉁이면 또 그거 해. 근데 아예 뭐 그 내가 주문했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실제로 거. 그 이진우 소장님 네. 그러니까 겪어보셨다면서요? 제가 겪었던 얘기 한번 말씀드릴까요? 근데 말씀 주셨는데 우리 그 처형들이 그 아주 뭐 만 원, 2만 원대 그거 원피스를 갖다가 3벌이나 주문을 했는데 애기 팬티 한 장 달랑 왔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테무에서 알리. 예. 뭐 이런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 또 열이 받네. 아예 보내지를 말든지.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그거 한 3, 4개월 됐습니다. 요즘은 안 주. 그리고 또 AS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중국에서 오는 거 건강식품 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이제 이와 네. 관련해서 이제 정부나 시장처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서울시가 소비자 단체와 함께 해외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한 바가 네. 있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의류와 관련된 품목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 중국의 알리와 테무, 쉬인 등 판매 중인 의류 1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네. AS 책임자라든지 연락처를 제공한 업체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아하.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판매 책임자, 그다음 AS 책임자, 그리고 연락처를 반드시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공고가 나가고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 사정과 다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규정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도 없고 AS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옷 3벌을 시켰는데 속옷 한 장이 왔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직구 이용자 10명 중에 3명이 소장님 같은 피해를 경험했거나 아니면 그래요? 불편을 경험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합니다. 또 아까 전에 식약처 내가 조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큐텐과 알리, 테무, 시인 등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 제품, 식품 관련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광고되고 있는 게시물을 699건 발견했다라고 했고요. 또 이런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한 상태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적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제조되었고 어떤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국내에서 허가받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라든지 안정성을 전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아, 그래요? 아니 실제로 이렇게 해외 플랫폼 이제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게 되면 이게 참 국내 플랫폼 이용하고는 이렇게 적용되는 법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도 지금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법으로 대응이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번에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중국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중국 업체들도 국내 진출을 굉장히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험하는 이런 피해 사례들을 구제할 수 있는 우리의 법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는데요. 이 소비자 보호를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대리인을 둬야 되는 것을 의무화했고요. 이 국내 대리인이 소비자의 어떤 민원을 처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고 이 국내 대리인은 해외 통신 판매업자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게을리해서 소비자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정거래관리위원회에서 해외 판매업자에게 직접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이커머스 시장은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뭐 누가 거의 뭐 매장 가서 거의 쇼핑하기보다 진짜 매장 가서는 뭐 있는지 보고 가격 확인하고 주문은 이커머스로 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 점점 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힘들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 어쨌거나 개선은 돼야 되거든요. 보니까 법적으로 아직까지 미흡한 것도 있고 소비자, 판매자 전부 다 이렇게 보호도 되고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정 변호사는 보시기에 법적으로 이제 정비를 하는 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플랫폼 업체들 전반에 대한 규율 체제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주기도 좀 손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면서 이커머스 업자들도 이 법에서 좀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때 이제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들도 유용하지 못하도록 일부를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고요. 또 판매자 보호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은
이 너무 급속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결국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피해를 구제하는 것과 이런 산업 전반을 규제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정산 주기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단기간 내에 추진할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업체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산업 전반의 상황을 좀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판매자도 보호하고 소비자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플랫폼 산업 자체에 국내 경쟁력을 해치는 수준의 규율안이 마련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반도체 섹터는 좀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인데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제약 바이오 섹터 힘이 나쁘진 않네요. 예. 자동차, 예, 바이오 이 두 개가 그나마 이제 버텨주는 버팀목이죠 요새는. 네. 자,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